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보겠다. 그때는 겨울방학으로 우리 가족은 할머니네 놀러갔다. 이름은 생략하는데 엄청난 산골에다 설국이라 근처 산에서 썰매를 타며 놀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한가할 때는 항상 그러고 놀았다. 그게 할머니네 가는 즐거움이기도 했다. 나는 할머니네 가면 항상 같이 놀 친구가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 형제로 형 쪽이 나와 동갑이었다. A와 A의 동생이라고 하겠다. 그날은 맑아서 저녁까지 계속 놀자고 별렀다. 하지만 아침부터 계속 썰매를 타면 질리기 마련. 그래서 우리는 점심을 먹고 이글루 같은 가마쿠라를 만들자며 평지를 찾아 조금 더 산속으로 들어갔다. 지금 생각하면 바보였다고 생각한다. 아침부터야 맑았지만 오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집 근처에다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 우리는 비밀기지 같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가마쿠라를 만들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연하게도 구름이 심상치 않게 변해왔다. 나와 A의 동생은 돌아가자고 했다. 그러나 A가 조금만 더 하면 가마쿠라가 완성된다며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놔두고 올 수도 없어서 도우고 있었는데 드디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A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을까. 겨우 돌아가자고 말을 꺼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중에서 눈보라가 치기 시작하고 말았다. 아무리 설국에서 자랐다고 해도 아직 어린애였으니 정신이 나가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 그러던 중 불빛을 발견했다. 산장이었다. 우리는 정신없이 그 길로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곳에 산장 같은 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래도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안으로 들어가 안심했다. 추웠지만 바깥보다는 나아서 셋이 옹기종기 모여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 의논했다. 많은 고민 끝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 눈보라가 그치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렇게 정했더니 호기심 왕성했던 A가 산장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나와 A의 동생은 달라붙어 앉아 있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A가 문이 있다면서 뛰어 돌아왔다. 들어왔을 때는 눈보라로 전체가 보이지 않았고 다른 방이 있다고 해도 이상할 일은 없다. 나와 A의 동생은 A를 따라 그곳을 보러 갔다. 거기에는 분명히 문은 있었지만 선반이 앞에 놓여 있어서 3분의 1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평소대로 생각한다면 괴상한 일. 그런데도 A는 열어보자는 말을 꺼냈다. 이때는 나도 A의 동생도 왠지 재미있을 것 같아 셋이 선반을 움직여보게 된다. 선반 속의 물건 등을 꺼내니 의외로 가벼워져서 바로 움직일 수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행동이 옳았었는지는 모르겠어도 호기심에는 거스를 수가 없었다. A를 선두로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화장대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나는 오싹함을 느꼈다. 그때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읽거나 보거나 해서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그러나 A는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는다. 흥미진진하다는 듯 화장대로 다가갔다. 나와 A의 동생은 입구에 못이 박힌 듯 서 있었다. 그 방은 그렇게 넓지는 않았고 안에는 화장대 하나만. 거울 뒤는 벽이 우두커니 버티고 있었다. 나는 영감 같은 건 하나도 없었지만 살풍경한 방 안에 화장대라는 게 엄청 섬뜩하고 싫었다. A의 동생은 집에 가고 싶다고 투덜대고 있었다. 나도 동감이었지만 바깥은 눈보라.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조금 있다 A가 갑자기
낯빛을 바꾸고 달려왔다. 돌아가자! 소리치면서 방에서 뛰쳐나왔다. 우리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A는 화장대의 방에서 나오자마자 문을 닫더니 선반을 문 앞에다 막았다. 그리고 열리지 않도록 선반에 짐들을 잔뜩 쌓는다. 그 모든 행동이 마치 미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무서웠다. 눈은 핏발이 섰고 숨소리가 굉장히 거칠었다. 나는 눈보라에 의한 추위와는 다른 뭔가를 느꼈다. 요컨대 오한이라는 것. 그건 A의 동생도 마찬가지였던 듯 형을 바라보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다. 그때 아마 A는 이미 늦었던 것 같다. 완전히 발광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돌아가자! 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지금은 눈보라 때문에 돌아갈 수 있을 리가 없다. 나와 A의 동생은 필사적으로 말렸다. 그런데도 A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빨리 와! 눈보라 속에서 빨리 오라고 소리치고 있다. 나는 이미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되어 A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때는 아직 평소에 A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혼란스러워하는 것뿐이라고 내게 타일렀다. 나는 동생이 손을 잡고 A를 쫓아 달렸다. 눈보라로 알 수 없었지만 오로지 A를 쫓아갔다. 계속 달리다가 전방에 불빛을 발견했다. 한 발 앞서가던 A는 집 문을 쾅쾅 두들기고 있었다. 따라가서 보니 그곳은 할머니네였다. 살았다. 며 나와 동생은 엉엉 울었다. 그렇지만 A만은 핏발선 눈으로 계속 문을 쾅쾅 두드리고 있었다. 바로 할머니와 우리 부모님이 나왔다. 우리를 보고 부모님은 안도의 표정을 띄우고 그 뒤 A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러 갔다.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미 7시를 넘기고 있었다. 가마쿠라를 만들기 시작했던 게 점심을 먹고 바로였고 2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어째서 시간이 이렇게나. 나와 A의 동생은 서로 마주봤다. A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A의 부모님이 왔다. A의 엄마는 둘을 껴안고 울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와 부모님에게 추궁을 당해 모든 걸 다 얘기했더니 할머니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할머니는 A에게 뭘 봤니? 하며 대들었다.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지만 할머니의 분위기에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서랍 속에서 뭘 봤냐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한 동물 같은 거였는데. 거기서 A는 날뛰기 시작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 A의 동생은 같이 내 방에서 자라는 말을 들었다. 다음날 나와 A의 동생이 일어나니까 A와 할머니의 모습이 없었다. A의 부모님의 모습도 없었고 동생은 우리 집에서 한동안 지내게 되었다는 말을 부모님에게 들었다. 다음날 오후 할머니가 돌아오고 우리를 차에 태웠다. 차는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고 있었다. 3시간 정도 타고 갔더니 모르는 절 앞에서 내려졌다. 운전수는 절 주지 스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우리는 본당 안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 주지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은 우리를 앉히고 A에 대한 일이다 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A는 땡땡에 빙이 됐다는 것. 땡땡 부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서랍 안에서 동물을 봤다고 했던 건 아마 그거라는 것. 게다가 그것은 사체였다는 것 같다.
그것은 사체가 깨끗하면 할수록 위험도가 낮다고 한다. 하지만 A가 봤던 건 여기저기 찢어먹힌 것으로 주지 스님은 쉽지 않다고 했다. 나와 A의 동생은 절망했다. 어째서 그런 게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 산장은 예전에 집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양친과 외동딸, 그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가족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모두 다른 방법으로 죽었다고 한다. 그 후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큰 부상을 당하거나 했기 때문에 서서히 주변을 벗어나 이사를 나가게 돼 그 집만이 남았다는 것. 그러나 주위의 마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인물에게 앵마기를 부탁했다. 그 인물이 이절 주지 스님의 선조였다. 선조가 그 집에 가자마자 바로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역시나 땡땡이 붙어 있었다. 땡땡이란 것은 그 마을 주변에서 전해지는 것이라는 것. 빙의되는 원인은 그 집이 불러냈기 때문이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알려주지 않았다. 선조는 궁리한 끝에 거울을 놔두고 그곳에 작은 동물의 사체를 제물로 바쳐 땡땡을 섬기는 것으로 진정하게 만들었다. 왜 거울이냐 하면 대대로 전해지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파괴했다. 사체가 찢어 발겨진 것은 그것에 땡땡이 분노했기 때문. 우리는 울면서 죄송하다고 빌었다. 주지 스님은 A의 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가던 도중 주지 스님은 하나 이상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 산장과 우리 할머니네는 몇 킬로나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이미 그 시점에서 진짜로 무서워져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책임이 있으니 A가 어떻게 됐는지 똑바로 보라는 말을 들어 따라갔다. 좀 떨어진 듯한 곳에 A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다가갈수록 비명과 뭔가를 핥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빡빡빡빡. 그런 느낌? A의 동생은 계속 울고 있었다. 외딴 곳에 문을 열었더니 금줄같이 긴 줄이 둘러싸여 있었고 그 구석에 A가 있었다. 원래의 모습은 없었다. 나는 거기서 정신을 잃었다. 정말 겁쟁이라고 해도 너무 무서웠다. 정신을 차리니 본당으로 돌아와 있었고 옆에 주지 스님이 있었다. 할머니와 나와 A의 부모님도 있었다. 뭔가 엄청 심각한 얼굴을 하던 게 생각난다. 나와 함께 A의 동생도 눈을 떴다. 그러자 주지 스님의 앞에 앉으라고 시켰다. A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던 우리의 몸에도 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한다. 부모님은 울고 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만날 수가 없었다. 나는 바로 우리 집으로 돌아갔고 A의 일가는 이사를 갔다. A가 어떻게 됐는지는 나는 모른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고마울 따름이다. 나는 지금부터 A의 동생을 만나고 오겠다. 처음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지금부터 만난다는 것은 A의 동생과 함께 절에서 불렀기 때문에 갔다 오는 것이다. 아마 A의 이야기일 거라 본다. 만약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보고하러 올 듯하다. 질문이 있다면 정리해놓고 기다리면 감사하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무사. A는 유감스럽게도 돌아올 수 없다고 한다. A의 동생은 역시나 울고 있었다. 여전하구나 생각했다. 그날 우리가 절에서 돌아온 뒤에 A는 하루 종일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이젠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일까? 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리고 A는 일주일간 견뎌냈다고 한다. 주지 스님도 독경? 액마기 주문? 그런 걸 외우고 아들에게까지 협력을 받으면서 어떻게든 A를 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그만큼 A에게 붙어있던 놈은 흉악한 놈이었던 건가. 어째서 몇 년이나 지난 지금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나 하면 이번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주지 스님의 아들에게서였다. 그 주지 스님은 지금은 돌아가셨다는 것. 그렇지만 일반적인 죽음은 아니었다고. 역시 A를 구하려다가 주지 스님이 빙의된 것 같았다. 그리고 아들 이외에 주지 스님의 부인도 아들의 부인도 아이도 당했다고 한다. 이 절에 이제 아들 혼자만이라 마지막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꺼냈다. 우리는 이것을 듣는 것으로 그것에게 빙의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나와 A의 동생은 이미 방법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포기했다며 아들은 눈물로 사과했다. 이건 그날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인가. 함부로 들어가 버린 것, A를 말리지 못했던 것, A가 죽은 것은 우리 탓이기도 하니까. A의 동생은 결혼해서 좋은 여자를 얻었고 아이도 하나 있다. 자기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가족은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A의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은 건재하신 상태. 우리 할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일반적인 병이었다. 나도 한편 와이프가 있다. 아이는 없지만. 솔직히 빙의되는 건 무섭지만 주변에 민폐를 끼치지 않았으면 생각한다.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이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는 말이 있다. 당신들도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길 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돌아갑니다.